보문학관. 한국문학사 시대 구분론 방법론 비판 김현 1. 문학사는 실체가 아니라 형태이다. 문학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이중의 어려움을 지닌다. 그것은 문학사라는 어휘 자체에서 벌써 그러한 어려움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지만 문학사가 문학과 역사를 동시에 포용해야 한다는 데서 생겨나는 어려움이다. 문학사가 문학과 역사를 동시에 포용해야 된다는 진술은 창조적이며 예외적인 작가의 상상적 창조력과 과거의 집정물로서의 작품을 다 같이 진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사는 문학비평도 아니며 역사도 아니다. 문학비평이 요구하는 위대한 작가의 예외성을 문학사는 분명히 드러내기가 힘들며 또한 연대기적인 진술만을 행하기도 힘이 든다. 그래서 상당수의 문학사가들은 가령 불란서의 문학적 역사라는 표현을 쓰거나 불란서 문학의 역사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문학사의 어느 한 편에 역점을 두어 그 한계를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문학적 역사라든지 문학의 역사라는 표현이 한국어에는 없다. 그것은 한국어로 쓰여진 문학사가 희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학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더욱 지난한 일에 속한다. 도대체 문학사란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차원의 기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문학사란 과거의 집정물에 대한 사적 기록이다. 물론 이때의 집정물이란 문학적 집정물을 의미한다. 과거의 문학적 집정물의 사적 기록이라는 문학사의 정의는 그렇지만 몇 항목의 유보사항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맨 처음 주의해야 할 것은 문학사는 역사와는 엄연히 다른 감정적 차원에서 서술돼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는 감동의 세계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문학적 집정물은 반드시 감동과 향유라는 정서적 반응을 요구한다. 정서적 차원이 배제된 문학사란 문서 기록이나 고증의 차원에서 떨어져 버린다. 그것은 박사학위 취득자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는 있지만 문학사가의 흥미를 끌 수는 없다. 문학적 집정물은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타인에게 행하는 담론의 형태를 띠며 그것은 반드시 상대의 정서적 반응을 요구한다. 물론 역사적 사실도 기호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정서적 반응이 요구되는 기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담론의 형태로 주어지는 역사적 사실이란 집단적 행위의 소산이다. 헤겔에게서 절대 정신의 구현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얻은 불란서 대혁명도 일종의 집단적 행위이다. 문학적 집정물이 정서적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동시에 그것이 개인적 산물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문학작품에 개인의 서명이 붙게 된 이후의 문학과 그 이전의 문학의 차이는 그 개인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개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한 시대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드러내고 있는 대표자로서의 개인이다. 문학사가 역사와 다르게 예외적 개인에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이 이유에서이다. 왜 그 현장에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그 어떤 독특한 개인, 작가만이 그 현장의 의미를 드러내는가 하는 문제의 중요성은 거기에서 기인한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곧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고려가요, 경기체가, 규방가사 등을 예로 들어 이것이 집단적 소산임을 밝히고, 그렇다면 그것은 문학사 서술에서 제거되어야 하느냐라는 따위의 질문이 그것이다. 물론 그러한 것은 신화, 전설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의미를 띠고 있으며 그것을 예외적 개인이라는 차원에서 관찰하기에는 매우 힘이 든다. 그러나 그것이 문학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사의 경우에서 그것은 정치적 문서, 경제 행위와 마찬가지로 문학적 변주, 문체의 변이와 이행, 타 문화와의 관계 등을 밝히는 전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것들은 당대의 어느 계급의 정신적인 분위기, 예외적 개인을 가능케 하는 집단적 무의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을 놓칠 우려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은 민속학, 문화인류학, 분석 심리학의 전거를 또한 이룬다. 그것들은 다시 말하자면 당대의 어느 계급의 무의식적 기본을 보여주는 상상적 전거이며 풍속적 전거이다. 문학적 집정물은 또 다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문학적 집정물이 상상력의 소산이라는 점이다. 문학이 상상력의 소산이듯이 물론 다른 모든 것이 또한 상상적 소산이다. 기하, 대수, 물리, 생물 등등의 모든 학문이 상상력의 소산이다. 그러나 문학이 상상력의 소산이라는 것은 음악, 미술 등의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의미를 띈다. 그것은 문학적 집정물은 수정될 수 없다는 예술 고유의 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다른 학문에서의 상상력이란 수정이 가능하다. 혹은 극복이 가능하다. 뉴턴의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에 의해 수정 극복되며 유클리드 기하학은 비뉴클리드 기하학에 의해 수정 보완된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그럴 수 없다. 호머의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의해 수정 극복되거나 괴테의 작품이 토마스 만의 작품에 의해 보완되는 법은 없다. 졸라가 발자크의 인간극을 모방하려 했다고 해서 그가 선배를 보완한 것은 아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악의 마지막 악장이 끝내 채워지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문학작품이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은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선배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을 흔히 문학 비평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후배가 선배를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선배와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라는 뜻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문학적 집정물의 유효성 문제가 대두된다. 문학작품이 시대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정될 수 없다면 왜 어느 작품은 좋게 느껴지고 나쁘게 느껴지는가? 그러한 질문은 문학작품의 유효성 문제로 사고를 유도한다. 문학작품은 옳거나 틀리거나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시대에 전체주의를 찬양하는 작품을 썼다고 해서 그 작품이 틀린 것은 아니다. 1차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좋거나 나쁘다. 2차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좋아서 감동을 주었을 때 그때 그것이 유효한 작품인가 아닌가를 따질 수 있을 따름이다. 샤르트르가 지로드를 이해할 수 없는 조화감에 가득한 작품을 쓰는 작가라고 불평했을 때 그는 지로드를 탐해한 것이 아니라 부조리와 혼란의 시대에 그의 작품이 과연 유효할 수 있을까를 따지고 있다. 작품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못한가를 따지는 것은 그 작품의 역사성 여부를 따지는 것과도 같다. 일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유효성을 획득하는 작품은 안정된 사회에서 그 사회의 풍속, 관념에 알맞는 작품을 생산하였을 때의 작품이다.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같은 것이 그것이다. 자기가 속한 시대의 풍속을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그것은 당대의 유효성을 그대로 획득한다. 조금 불행한 경우는 격동기의 작가, 작품이다.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이념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의 이념을 진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때 가장 유효성을 띈다. 허균의 홍길동전 같은 것이 그렇다. 그 시대의 모순인 서울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유교적 이상국가관을 그대로 견지한다는 어려운 일을 그 작품은 떠맡고 있다. 그렇다면 문학사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문학사를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적 집정물을 부분과 부분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지는 전체로 파악하는 일이다. 그것은 역사주의의 오류에서 문학사가를 벗어나게 한다. 역사주의란 역사적 제4실을 원래의 제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실증주의적 태도이다. 그러한 역사주의는 일종의 지적, 정적주의로 떨어질 염려를 지닌다. 모든 역사적 사실에 제 나름의 무게를 준다는 생각은 지적으로 가능한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것은 모든 사실을 등가화하여 지적 딜레탕치즘에 빠지게 한다. 그때의 모든 사항들은 개별적 가치를 지니고 전체와의 관계를 잃는다. 흔히 말하듯 자료의 더미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집정물을 전체로서 파악하고 그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을 관계가치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분은 그것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로서만이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보다 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 자체로 가치 있고 완벽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얻는다. 완전한 부분, 완벽하고 변화될 수 없고 그 자체로 충족되어 있는 부분이란 있을 수가 없다. 하나의 부분이란 하나의 바둑돌과도 같다. 그것은 다른 돌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동하는 가치를 얻는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바둑돌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부분과 부분과의 관계를 통해 일종의 의미망이 형성된다. 그 의미망은 물론 부분과 부분의 관계 가치를 부여한 자의 몫이다. 그 의미망을 통해 문학사가와 문학사와 문학적 집정물은 삼위일체를 이룩한다. 과거의 문학적 집정물은 그때 의미망을 이루려는 기호 역할을 맡는다. 그 기호를 이해하려는 문학사가는 그것에 관계 가치를 부여하려는 의미인이 되며 그 의미망이 문학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문학적 집정물은 문학적 실체가 아니라 관계를 이루려는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 기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의미인의 임무이다. 그 의미인을 통해 기호의 유효성과 한계가 주어지며 단위의 크기가 주어진다. 작품 가치의 판단은 그 의미망의 그물코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문학사에 있어서의 역사성이란 무엇인가? 의미인의 문학사란
문학사가의 개인적 자질에 너무 의존하여 진보로서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곧 생겨날 수 있다. 의미망의 구축이란 너무 자의적이면 유행되는 표현을 빌리자면 주관적이 아니냐는 질문이다. 그 질문은 역사에 있어서의 진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탐구하게 만든다. 로베르 자전에 의하면 진보라는 말은 라틴어 에볼루서에서 나온 말로 16세기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그 어휘는 그러나 리엘과 다윈이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현재의 의미로서의 진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위의 사실은 진보라는 개념이 다윈의 진화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19세기에 실증주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19세기의 결정주의의 인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어휘이다. 그 어휘는 진화론의 확산에 의해 각 방면으로 흩어져 문학에 있어서는 브린티에르의 장르의 진보, 에볼루션 디 장르라는 개념으로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회 정의의 진보라는 개념으로 확대된다. 그때의 진보란 역사적 필연성에 의해 객관성을 띤 발전을 의미한다. 그 진보의 개념은 휴머니즘의 옷을 입고 서구라파의 문명의 영향권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으로 번져나가 서구라파의 정신적, 물질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어휘로 변모한다. 서구라파식의 유형에 따라 진보한다. 그것은 서구라파의 식민지 정책에 희생된 거의 모든 후진국을 지배한 사고방식이다. 그러한 개념 확대는 1914년 서구인들 자신에 의해 서구라파 우월주의의 환상이 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1914년 이전에 구라파인들의 정신 상태는 탁발한 역사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묘파된 바 있다. 저자의 생각은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1897년 어느 날 오후 런던으로 달려간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플리트가로 향한 어느 창가에 앉아서 빅토리아 왕이 즉위 60년 식전을 축하하려고 온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기마부대의 행렬을 바라보고 있다. 노쇠 헬멧 대신에 술 달린 모자를 쓰고 빨간 빛깔 대신에 회색 상의를 입은 이 훌륭한 식민지 군대의 낯설고도 아름다운 정복을 보고서 무척 흥분하였다는 것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1897년에 런던 거리를 행진하는 해외 부대를 바라보고 있던 영국 군중들 속에는 키플링의 퇴장 찬송가와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태양이 막 절정에 이른 것을 보고 그것을 거기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였다.
모든 것은 구라파식의 역사 발전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대, 중세, 근세의 역사적 삼분법, 근대주의 등의 모든 학문적 근거는 진보라는 개념에 입각해 있다. 구라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전제는 가능하다. 물론 1차 대전 후에 그러한 전제가 많이 흔들리기는 하였지만 말이다. 하지만 후진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보란 항상 서구화만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대륙은 진보라는 개념 대신에 혁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운다. 여하튼 진보를 후진국의 입장에선 그대로 수락할 수 없다. 진보를 서구화라는 개념만으로 한정시킬 때 그 의식은 서구 문명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의미망이 중요시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의미망이 총체적 표현을 무엇라고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집적물로서 구라파식 진보의 개념에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의미망을 구축해내는 작업이다. 2. 한국 문학은 주변 문학을 벗어나야 한다. 임화는 그의 신문학사의 방법에서 신문학사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신문학사의 대상은 물론 조선의 근대 문학이다. 무엇이 조선의 근대 문학이냐 하면 물론 근대 정신을 내용으로 하고 서구 문학의 장르를 형식으로 한 조선의 문학이다. 물론이라는 부사를 2번씩이나 계속해서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조선 근대 문학의 대상을 정의한 임화의 진술은 2가지 점에서 흥미를 끈다. 첫째는 그가 무언 중에 근대 정신을 서구라파의 문물이 들어온 이후의 소산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은 임화뿐만 아니라 근대 문학, 근대 정신에 관심을 쏟은 거의 모든 문학사가 문학 비평가들의 기본 태도를 이루어 55년대의 전통의 단절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까지 이끌어내게 한 것이다. 근대 정신을 소위 개화기 이후로 잡는다면 고대 문학과의 연결점은 객관적으로 단절된다. 개화기 이전의 문학은 근대 정신이 없는 고대 문학이고 개화기 이후의 문학은 근대 정신이 있는 근대 문학이라는 간명한 명제가 곧 성립된다. 임화의 전기 전술에서 흥미로운 2번째 점은 내용과 형식을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태도이다. 근대 정신과 서구라파의 장르의 결합을
곧 근대 조선 문학이라고 보는 태도는 구라파어와 한국어, 구라파인과 한국인을 혼동하게 만들어 보편성이라는 미망으로 이끌고 간다. 개화기 이후 일제 말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토속어의 가능성에 주의를 한 몇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문인들을 보편성, 보편인이라는 미망으로 몰고 간 것은 언어 의식 없는 서구라파적 장르에 대한 무조건의 신봉이다. 어떻게 해서 개화기 이후의 문인들이 아무런 저항감 없이 서구라파적 문물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족주의와의 관계라는 어려운 문제를 도출시키기 때문이다. 쉽게 접근한다면 서구라파 근대 정신에 대한 한국 문인들의 경사는 그것이 한국의 민족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고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는 사실에서 연유할지 모른다. 일본이 재빨리 근대화된 것은 서구라파의 문물을 재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구라파의 문물을 재빨리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열병 같은 유학열이 번지고 서구라파적인 모든 것이 맹목적으로 추종된다. 그러한 결과로서 근대 정신, 근대화 등의 멋있는 말들이 수입되고 서구라파의 문학 장르들이 그대로 이식되지만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는 신채호 등의 몇몇 사가들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인식되지 않는다. 임화의 근대 조선 문학의 정의는 그러한 입장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화로 대표될 수 있는 서구 취향적 태도를 보다 큰 차원에서 관찰한다면 한국 문학의 식민지성 혹은 보다 온건한 어휘로 표현하자면 주변 문화성이 명백히 드러난다. 임화의 그 표현은 여말, 손초의 사대부들의 중국 문화에 대한 경사를 생각해 할 정도이다. 한국 문화, 한국 사회의 식민지성은 언제부터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 그때 곧 제기될 수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묘청의 난의 실패에 대한 신채호의 탁발한 가설이 제기되어 있다. 여하튼 신라 시대의 향가 이후에 대문화다운 모습을 한 번도 한국 사회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정신사상 중요한 사실이다. 세계의 문명을 19개나 되는 많은 수요로 구분한 토인비까지도 한국 문화를 어느 한 문명 속에 끼워 넣기를 꺼리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에 대해 지극한 애정, 애착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효, 이황, 이 등을 들먹이며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논해왔지만 사실상으로 그런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심리의 이면에는 한국 문화의 주변성에 대한 심리적 콤플렉스가 잠재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조 사회를 중국 사회보다 더욱 철저하게 유교적 이념을 적용하려 한 이상 국가였다고 보는 주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 문학, 한국 문화는 세계의 여러 문명과 나란히 어깨를 겨룰 만한 것을 산출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한국 문화는 항상 세계적 대문명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다. 한국 문화의 주변성을 반도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는 식민지 시대의 관학자들의 주장을 위의 진술이 복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 문명도 반도에서 성숙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안목에서 본다면 구라파 문명과 인도 문명 역시 반도 문명이기 때문이다. 지리적 숙명론과 문명 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다음의 진술로도 명백하리라 생각한다. 환경 문제에 대하여서도 물론 나일강의 하류 유역이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하류 유역 사이에는 여러 가지 자연 조건에 있어서 분명히 유사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 두 유역은 각기 이집트 문명과 스메리아 문명의 요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조건이 실상 이들의 문명이 나타난 원인이었다면 어째서 자연적으로 이러한 유역에 비할 수 있는 요단강이나 리오그란데강 유역에서 전자와 병행하는 문명이 출현하지 않았을까? 또한 적도하의 안데스 고원에 문명이 일어났다면 어째서 케냐 고원 지대에 전자에 대응하는 아프리카 문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대문명에 버금하는 문명이 산출되지 않았을까? 왜 한국 문화는 항상 식민지 문화로 시종하였을까? 위와 같은 문제는 그 문제의 박진성에 비하여 납득할 만한 해답을 얻기 힘든 문제이다. 그것은 언어의 기원이나 왜 흑인족만이 세계 문화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해답이 얻어지기 힘들게 되어 있다. 그것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식의 순환 논법에 빠지거나 모든 것이 신의 섭리다라는 비논리적 섭리주의에 빠지지 않는 한 논리적인 귀결을 얻을 수 없게 한다. 가능한 것은 희망의 추측뿐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고차원적으로 이 세계의 역사에 비해서 6,000년의 문명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대답을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일찍이 대문명을 탄생시킨 곳에서나 가능한 진술이지 한국 같은 후진국의 논객으로서는
발언할 수가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제가 남는다. 한국 문화의 주변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 문제 해결에는 우선적으로 감정적 정직성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전해종의 탁월한 지적 그대로 한국사의 아름답지 못한 점을 감정적으로 비하시켜서 거기에서 도피하려 해서도 안 되며 평범한 것을 굉장한 것으로 확대해서도 안 된다. 우선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캐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문화의 식민지성 혹은 주변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새로운 의미망 속에 끌어넣어 이해하여야 한다는 진술이다. 민족성, 반도근성 등의 자비적인 어휘들이나 반만년 배달 민족이니 뭐니 하는 어휘들을 척결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민의 정신적 궤적을 이해함으로써만 한국 문화의 주변성은 극복의 계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학에 한해서 생각한다면 다음에 몇 가지를 우선 들 수 있다. 1. 불합화 문화를 완성된 모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문화라는 것은 물결의 흐름과 비슷하게 위에서 낮은 데로 흘러내려가기 마련이다. 주변 국가의 대국가에 대한 흠모도 그러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변 국가의 향보편 콤플렉스 혹은 새것 콤플렉스는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양에 압도된 자들의 콤플렉스이다. 보편성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죄수입된다. 그런 직접적인 예를 이조 사회가 제공한다. 임진왜란 후부터 그러한 콤플렉스를 극복하려는 자생의 힘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20세기의 거의 모든 후진국은 서구라파 문명의 주변국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라파의 모든 문물 제도는 전 세계 후진국의 모범적 전례가 된다. 그래서 그 문물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결정론이 그대로 수입되어 그것과는 다른 원칙 밑에서 생활하는 곳까지 뒤덮는다. 세계의 모든 진전의 양상을 재는 척도는 서구라파의 문물 제도이며 모든 논리를 지배하는 것은 서구라파적 결정론이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개화기 이후 한국은 죽어라 하고서 구라파만을 줬고 또 줬는다.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서구화한다. 자신을 스스로 서구라파의 문화적 변방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라파를 문화적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달렸다가는 결단코 주변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다. 아마도 오랜 후에는 13세기 전후에서의 사대가 지금 크게 비판을 받듯이 근대 정신, 근대화라는 말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서구라파를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뒤쫓고 있는 서구라파 역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는 한 문화체로 파악해야 된다는 진술이다. 한국 사회, 한국 문화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 모든 문화는 그 역사적 구조를 밝혀야만
그 전무를 알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서구라파의 것을 무조건 올바른 것으로, 선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폐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문물을 수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는 제도적 함정이 될 수 있다. 서구라파의 문화는 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자체 내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 2. 이식 문화론과 전통 단절론은 이론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예의 임화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문학이 서구적인 문학 장르를 채용하면서부터 형성되고 문학사의 모든 시대가 외국 문학의 자극과 영향과 모방으로 일관되었다 하여 과언이 아닐 만큼 신문학사란 이식 문화의 역사다. 시간적인 거리가 지나치게 짧았기 때문에 얻어진 단견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채용, 이식 문화 등의 어휘는 대단한 반발을 일으킨다. 서구라파의 제도를 탁월하고 높은 단계의 것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의 채용은 아무런 논리적 감정적 비난을 받지 않고 오히려 조장된다. 더구나 그것은 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민족주의와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이식 문화라고 대담히 말할 수 있게 된다. 선초의 유학자들이 변방의 나라라고 스스로를 낮춰 부른 것과 마찬가지이다. 문화가 이식되었다는 생각은 당연한 결과로 전통의 단절이라는 명제를 부른다. 개화기 후의 한국 문학은 개화기 전의 한국 문학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 이전의 문학은 근대 정신이 없는 과거의 문학이며 그 이후의 문학은 시민 정신의 구현에 의한 구라파 장르를 채용한 새로운 문학이다. 그 둘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다.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모순도 없는 듯한 위의 명제는 그 명제가 50년대에 성숙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많은 부분을 놓칠 우려를 가진다. 1900년대에서 20년대까지의 한국 사회의 모순을 이론적으로 극복하려 한 몸부림이 이식 문화론이라면 전통 단절은 역시 1900년대에서 20년대 사이에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논리적으로 극복하려 한 50년대의 몸부림이다. 개화기 초의 한국 문화의 한심상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서구 문화의 채용이라는 문화적 비극을 이식 문화론으로 합리화시킨 것이 1930년대라면 그것을 전통의 단절이라는 비극적 명제로 부각시킨 것이 1950년대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실이 1930년대에는 이식 문화라는 말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1950년대에는 전통 단절이라는 말로써 부정적인 평가를 얻은 것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 그 사실을 한국 사회 내의 힘으로 이해하려 하였다는 좋은 증좌이다. 그렇다면 1970년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당연히 중요시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질문은 그러나 비극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 사회가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자체의 응답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케 한다. 파괴된 유교적 이념을 재건설하려던
영정조 시대의 실사구시파들이 1930년대에 실학, 조선학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비되고 1960년대에 이르러 근대 정신의 구현이라는 평가를 받은 변청 과정을 상기하면 이식 문화, 전통 단절론의 역사적 의미 역시 그런 변모를 겪지 말란 법이 없다. 임화의 이식 문화론은 경제학계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 정체성과 크게 어울리는 개념이다. 그것은 향보편 콤플렉스의 직절한 반로이며 동시에 한국 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발언이다. 그는 이식 문화론을 통해 한국 문학이 근대 정신에 투철해 줄 것을 바란 것이었기 때문이다. 50년대의 전통 단절론은 그러한 임화의 희망이 망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의 비관적 노성이다. 새로운 문화의 이식에 의해 탁월한 문학이 산출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이제 이조 잔영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전통은 단절되었다는 비극적 상황 인식이 행해진 것이다. 그러한 상황 인식은 50년대 말에 등장한 작가에 의해 회색의 의자라는 표현을 얻게까지 한다. 이식 문화론과 전통 단절론을 이론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그러므로 개화기 초의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식 문화, 단절된 전통과는 다른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면 그것이야말로 70년대의 의미인의 뜻이며 30년대의 의미인과 50년대의 의미인과 70년대의 그것이 다르다는 산 증거이다. 3. 문화 간의 영향 관계는 주종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굴절이라는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식 문화론, 전통 단절론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겠지만 상당수의 문학 사가들과 문학 연구가들은 외국의 원형 이론과 한국에서 작용된 사실태 사이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생각해서 한국의 것을 틀렸다고 주장한다. 외국에서는 이러이러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이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치 있는 평론가, 문학 연구가들은 오류 찾아내기에 혈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 찾아내기는 문학에서는 틀린 문학, 옳은 문학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점과 문학에서의 영향에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 그것 자체의 오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수입, 이식, 채용 등의 상업적, 의학적 용어 때문에 그러한 정신적 혼란이 일어났겠지만 문학에서의 영향이란 그렇게 직선적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빛과 같아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물체에 따라 굴절한다. 그 굴절은 한 문화를 수용하는 토양의 성질에 따른다. 가령 1920년대의 자연주의는 에밀 졸라 그룹, 메당 그룹의 자연주의와는 다르게 개성의 확산이라는 낭만주의적 명제를 부르짖었다는 문학 사가들의 주장이나 마찬가지 연대의 상징주의 역시 불란서의 상징주의와는 다르다라는 주장은 같은 주의라도 다른 언어에 의해서 씌어지면 필연적으로 굴절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망각의 소치이다. 문학 연구가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오류를 가능케 한 요인을 찾고 그 요인이 어떻게 한국의 토양에서 반응하였는가를 찾아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불란서의 상징주의를 초월성을 제거한 대상의 묘사라는 차원으로 축소시킨 미국의 이미지즘이 바로 그렇다. 그렇다면 염상섭의 자연주의 역시 개성의 발로와 사회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새로이 인식될 수 있을 것이며 김억, 황석우의 상징주의 역시 여성적 정조의 표현이라는 무드의 미학, 여성주의로 새로 정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한국 문학과 서구 문학의 저 기이한 경주를 끝낼 수가 있다. 한국 문학은 서구 문학의 단순한 모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문학은 서구 문학과 함께 세계 문학을 이루는 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문학에 있어서의 영향을 주종 관계로만 파악할 때 소위 복고주의자들의 입장만을 더욱 단단히 해줄 따름이다. 4. 한국 문학은 그 나름의 신성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 모든 문화는 그 문화를 지탱해주는 성스러운 것을 갖고 있다. 러시아를 지탱시키고 있는 것은 도스토예프스키가 분명히 묘사해준 대로 속죄양의식이며 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천황의식이다. 그 신성한 것을 드러내고 지키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공동체 내의 사람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참여한다. 한국 사회를 예로 들더라도 비록 주변 문화이긴 하였지만 삼국시대의 불교적 애국주의, 이조시대의 유교적 교양주의는 당대의 사람들을 사로잡은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대의 한국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신성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낼 수 없다면 역사에 대한 모든 응답도 하나의 최사가 될 뿐이다. 새로운 이념으로 모든 것을 묶을 수 없을 때 그 앞의 것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문학의 주변성은 위에 열거한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행해진 후에야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간단하게 몇 마디 말로써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한국 문학사의 시대 구분은 그러한 인식 밑에서 행해져야 한다. 한국사의 시대 구분 문제는 문학사에서만 시급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와 타율성, 정체성 이론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사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라는 한국사의 이해의 요체가 되는 질문들과 곧 마주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67년 12월과 68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쳤던 한국경제사학회 주최의 한국사의 시대 구분 문제 역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사학도들의 몸부림이다. 경제사학회의 심포지엄에 참석한 몇몇 사학자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사 시대 구분 문제에 있어 제일 곤란한 문제점은 서구적 삼분법, 고대, 중세, 근대가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고대와 중세의 경제 문제에도 논란이 많은 것이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근대이다. 한국사에서의 근대의 기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대화는 서구화라는 전제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서구라파와 같은 근대 자본주의가 언제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근대의 기점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근대의 기점을 여러 갈래로 보게 한다. 제일 극단적인 것은 신분 계층의 이동과 상인의 대두라는 것을 중요한 변화로 보고 임진난 이후에서부터 근대의 시작을 보려는 관점과 근대의 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해방 후를 근대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러한 극단적인 관점 외에 흔히 통설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병자 수호 조약으로 인한 개항이다. 위와 같은 견해가 지나치게 서구적 삼분법에 의거해 있어 한국사의 특수성을 세계적 보편성 속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보아 고려 이후 개항 전까지를 한국적 근세라고 과도기 단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사를 무조건 서구 이론에 의해 정체되어 있었다는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려는 역사 의식의 발로이다. 그렇다면 한국 문학에서 근대 문학의 씨가 보인 것은 언제인가? 예의 이만은 무의식적이지만 근대화는 서구화를 전제로 하고 개화기 이후 서구라파 장르가 수입된 이유를 근대 문학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임의 견해는 백철에 의해 더욱 극단화된다. 1966년 한국문학과 근대인이라는 한국문학지의 특집의 서두 논문에서 백철은 근대화를 서구화라고 못 봤고 근대 문학의 기점을 20년경으로 잡고 있다. 그 증거로 그는 근대 정신에 입각한 근대 문학 이론의 도입, 근대적 저널리즘의 무대 마련, 작가들의 근대의식 고조를 들고 있다. 물론 그 근대 문학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를 그는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근대를 받아들일 환경 조건의 미성숙. 둘째, 근대 문학의 텍스트를 정확하게 습득지 못한 것. 셋째, 한국 문학이 서구를 접대하는데 주인구시를 못한 것. 이러한 백철의 의견은 근대화는 서구화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게 공식적으로 한국 문학을 이해한 소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 정신의 기본을 이루는 민족주의를 정당하게 인식 못하고 서구라는 변수를 고정항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이러한 공식적 논리는 그러나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문학 연구가로서는 서구라는 변수를 한국 문학에 강력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하여야지 그것을 한국 문학의 내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서구화를 근대화로 보는 미망에서 벗어나 자체 내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정신을 근대의식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한 한국문학 연구는 계속 공전할 우려가 있다. 임화 백철의 태도는 조연현에게도 그대로 답습되지만 몇몇의 고전문학 연구가들에 의해 고대문학과 현대문학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음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에 한해서만 말한다면 근대 문학의 기점은 자체 내의 모순을 언어로 표현하겠다는 언어의식의 대두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언어의식은 구라파적 장르만을 문학이라고 이해하는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언어의식은 즉
장르의 개방성을 곧 유발한다. 현대시, 현대소설, 희곡, 평론 등의 현대문학의 장르만이 문학인 것은 아니다. 한국 내에서 생활하고 사고하면서 그가 살고 있는 것의 모순을 언어로 표시한 모든 류의 글이 한국 문학의 내용을 이룬다. 일기, 서간, 담론, 기행문 등을 한국 문학 속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한국 문학의 맥락은 찾을 수 없다. 그것은 광범위한 자료의 개발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개발을 통해 한국 문학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동적 측면이다. 그것만이 이식 문화론, 정적 역사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문자로 표현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 체계적인 노력이 싹을 보인 영정조 시대를 근대 문학의 시작으로 잡으려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영정조 시대에 이르르면서 이조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던 신분제도가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소위 경영형 분홍이 생겨나고 양반이 소장농으로 전략하는 예도 생겨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그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한국 사회 자체의 동적 능력이다. 그러한 동적 능력은 이조 후기의 단편 소설들에 분명하게 표현된다. 둘째, 상인 계급이 대도하기 시작하여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직업의식이 점차로 생겨나 전통적 신분제도에 대한 확신을 흩어지게 만든다. 이것은 특히 박지원의 여러 소설들을 지배하고 있는 테마이다. 셋째, 상류계층에서는 몰락한 남인계의 양반이 주가 되어 이조 사회의 여러 문물제도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기 시작하는 소위 실사구시파가 성립된다. 그것은 이조 사회가 원래 지향한 이상국으로 이조 사회를 되돌이키려는 노력이지만 그 노력은 당대의 사회적 재반제도에 대한 회의를 표명한다. 넷째, 관영 수공업이 점차 쇠퇴하고 독자적인 수공업자들이 점차 대두하여 시장 경제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다섯째, 시조, 가사 등의 재래적 문학 장르가 집대성되면서 점차로 판소리, 가면극, 소설 등으로 발전된다. 김만중의 폭탄적인 자국어 선언이 있은 후 몇십 년 뒤의 일이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서민계급이 점차로 진출하면서 서민과 양반을 동일한 인격체로 보려는 경향이 성행해 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인간 평등에 대한 서서한 자각과 욕망의 노출은 동학의 인내천 사상으로 집약된다. 동학으로 인한 한국적인 신성한 것의 노출. 근대 문학의 기점을 영정조 시대로 잡는다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대 문학의 골격이 잡힐 수 있다. 1. 근대 의식의 성장. 1780년도부터 1880년에 이르는 영정조 시대. 근대적 언어의식과 새로운 장르의 개척이 한국적인 신성한 것의 발견에까지 이르게 한다. 박지원과 같은 대가의 출현. 당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관찰할 것이 요구된다. 2.
계몽주의와 민족주의 시대 1880년부터 1919년에 이르는 개항에서 3.1운동에 이르는 시대 일본과 서구라는 변수가 새로이 강력한 영향을 미쳐 개화파의 계몽주의와 척사파의 민족주의가 한꺼번에 노출된 시대. 그 두 파는 근대의식의 두 측면을 서로 붙잡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계몽주의와 민족주의의 마지막 불꽃이 3.1운동이다. 김옥균 황현의 일기 단상 안국선의 정치소설 이광수의 계몽소설 중요한 것은 서구의 기독교가 민족주의와 강력하게 결합되었다는 사실이다. 동학과 기독교의 잠정적 악수 3. 개인과 민족의 발견 1919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3.1운동 후에서부터 해방까지의 시대. 민족주의가 점차로 체계적으로 일원화되고 한국어에 대한 자각이 두드러지게 행해져 자기가 한국인이며 억압받는 민족의 일원이라는 철저한 인식이 행해지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를 얻는다. 한용운의 산문시, 염상섭, 채만식 등의 작가들과 정지용, 윤동주 등의 시인, 임화, 이헌구, 김한태 등의 평론가, 그리고 조선학이라는 개념 형성에 사투한 민족주의자들의 활약, 기독교의 속죄양 의식이 무교회주의자들을 통해 형성되어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가능케 한다. 4. 민족의 재편성과 국가의 발견 1945년부터 1960년에 이르는 해방 이후에서 4.19에 이르는 시대 민족 주체 세력에 의한 독립과 분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엄청난 민족 상쟁 역시 그러했기 때문에 위기의식,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4.19를 통해 이상주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다. 이와 같은 시대 구분은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에 쓰인 잡다한 문학 용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거기에 알맞는 새로운 어휘와 내용을 부여 각 사안 간의 의미망을 탄력 있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사조 중심이나 잡지 중심의 서술을 피하고 의미의 연관이라는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한국 문학사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포문학관